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교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무신정권에서도 최씨 무신정권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배운 내용에 대한 간단한 아웃라인을 한번 잡고서 이번 시간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한국 전근대사 안에서도 고려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알다시피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500년 동안 지속된 굉장히 덩어리가 큰 나라예요. 이렇게 덩어리가 클 때는 우리가 한 입에다 넣으면 안 되죠. 넣을 수도 없고 배탈이 나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덩어리가 크면은 먹기 좋게 쪼개야죠. 뭘 해야 한다? 시대 구분을 해야 한다. 이 고려라는 나라를 시대 구분하는 기준은 뭐였다? 그렇지. 지배층이 누구냐? 각 시기별 지배층, 지배, 세력이 누구냐를 가지고 고려는 시대를 구분했죠. 그럼 이렇게 시기별 지배층으로 시대 구분을 하는 고려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고려의 지배층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 사건을 계기로 고려는 전기랑 후기로 나뉜다. 바로 이번 시간 배우고 있는 무신정변입니다. 이 무신정변 이전을 전기, 이후를 후기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신정변 이전으로 전기, 이후를 후기, 그리고 이 무신정변 이전인 고려 전기도 또 지배층에 따라서 초기와 중기로 나눌 수 있다.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했던 고구려 계승의식의 고려 초기, 그리고 신라 계승의식의 보수적이고 사대적인 문벌귀족이 지배한 고려 중기. 이래서 우리가 각 시기별 지배층의 특징과 함께 그 지배층의 성향에 따라서 바뀌는 대외 관계, 외교 관계도 공부했었습니다. 그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하던 고려 초기, 거란족이 만든 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런 침략을 격퇴했는가 1차부터 3차까지. 그리고 보수적이고 사대적인 문벌귀족이 정권을 잡았을 고려 중기에 여진족이 쳐들어왔을 때 초기에 어떻게 싸웠고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대를 하게 되었는가 등등등 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 이 무신정변 이후 문벌귀족이 몰락하고 누가 권력을 잡는, 그렇죠, 무신이 권력을 잡는 무신 집권기,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무신 집권기, 일단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원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살펴봤어요. 특히 보현원 사건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했던 그 인물들, 이소웅, 한례, 정중부, 김돈중, 이런 것들은 단순한 썰이 아니라 그 자료에 여러분이 나오면 이 무신정변을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무신정변 이후에 무신들이 권력을 잡은 무신집권기, 이 무신집권기는 100년 정도 지속된 시기예요. 1170년부터 1270년. 마찬가지로 덩어리가 굉장히 크죠. 이 100년에 달하는 무신집권기도 우리가 몇 개로 나눠볼 수 있다? 2개로 나눠볼 수 있다. 바로 초기 무신정권, 그리고 오늘 공부할 최씨 무신정권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초기 무신정권을 봤는데 이 초기 무신정권의 특징이 뭐죠? 그쵸, 굉장히 어지러운 혼란의 시기, 하극상의 시기였다. 이 초기 무신정권은 하극상과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등등 이 지배층이 굉장히 짧은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권력 기반이 불안정해서 그렇다. 왜 권력 기반이 불안정했죠? 이 초기 무신정권은 뭐를 기반으로 정치를 이끌어갔죠? 그렇죠, 무신들의 회의국이었던 중방을 활용해서 이 정치적 권력을 장악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 중방은 방금 말한 대로 뭐니까? 무신들의 회의기구니까. 회의기구라고 하는 건 권력이 집권자 한 명에게 안정적으로 독점되고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무신들의 협조랑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의방이건 정중부건 경대승이건 이의민이건 이 권력자들이 권력을 안정적으로 독점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비록 이 권력자가 권력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중방을 통해 나머지 무신들의 협조랑 동의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팀워크가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팀워크가 엉망진창인 상황이잖아. 이래서 무신들 전체의 협조랑 동의가 필요한 중방을 통해 정치를 하다 보니 이 권력 기반이 굉장히 불안정했고 권력 쟁탈전이 굉장히 심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앙 정치가 문란해지면서 지방의 백성들의 삶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 결과 농민 천민의 봉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도 봤어요. 이 농민 천민의 봉기가 일어났던 이유는 이 무신들의 내부 분열, 백성들에 대한 수탈도 있지만 이의민 같은 천민 출신 집권자를 보고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였죠, 여러분들. 아무튼 이 중방을 통한 권력 기반의 불안정을 포인트로 잡고 각각의 집권자들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연결하셔야 됩니다. 이의방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이 무신 정권에 대한 문벌 귀족들의 저항, 김보당, 조이총의 정중부 시기에는 차별받는 특수행정구역, 향, 부곡, 소, 그 중에서도 소, 공주, 명학, 소에 있던 이 차별받는 양인들이 일으켰던 망이, 망소의 난. 이건 천민들의 반란이 아닙니다. 특수행정구역에 사는 차별받는 양인들이 일으킨 난이었죠. 그리고 경대승 때는 우리가 정치기구 하나 더 공부해야 됐죠. 바로 자신의 안전을 위해 만든 보디가드기구 도방 처음 설치했고요. 중방은 그 전부터 있었던 걸 활용한 거고 도방은 경대승이 처음 만든 겁니다. 이때 천민들의 난, 전주 관노비의 난이 있었고요. 이의민 때는 경상도 운문초전에서 일어난 김삼이 효심의 난이 있었다. 특이한 건 신라를 부흥하겠다라고 내세웠고 경상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라는 걸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최씨 무신 정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씨 무신 정권이 그 이전에 초기 무신 정권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최씨 무신 정권은 바로 이거 안정기라는 거예요. 그 전에 무신 정권에 이제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이 시기가 하극상과 혼란의 시기라면 이 최씨 무신 정권은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라는 게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보시면 집권자들 보세요. 최충원, 최우, 최앙, 최희 다 공통점. 성이 뭐죠? 네, 최씨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최씨 정권입니다. 이 최충원이 이의민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이 최충원이 딱 권력을 잡은 이후부터는 이 무신 정권의 권력이 이 최씨 집안, 최충원의 집안에 안정적으로 계승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무려 몇 대? 1대 2대도 아니고 무려 4대 60년에 걸쳐서 이 최씨 집안에서 권력을 독점하면서 안정적으로 권력이 승계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최씨 무신 정권은 그 이전의 무신 정권이랑 다르게 안정적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었느냐? 그건 바로 이 최충원, 이 사람이 굉장히 전략을 잘 짠 데 있어요. 최충원은 자기의 선배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왜 그 이전에 이 선배들 초기 무신 정권이 그렇게 권력이 어지럽고 제대로 권력이 안정되지 않았느냐? 그 약점은 두 가지로 파악을 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최충원이 파악한 초기 무신 정권 약점 두 가지. 첫 번째는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벌교들을 때려잡고 권력을 잡았는데 그게 뭔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 뭐 새로운 서상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냥 단순히 말하면 킹받네요. 왜 문벌교들이 다 해먹어? 왜 우리 차별하고 쟤들끼리만 권력 다 해먹어? 킹받네, 나도 해먹고 싶어 정도의 차원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아무리 속마음이 나도 권력을 먹고 싶어 라고 하더라도 이걸 대놓고 말하면 안 돼요. 오늘날 정치인들 보세요. 그분들이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는 정치인들도 계시겠지만 속마음은 좀 부정부패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겉으로 다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하고 자기 자신을 포장한단 말이야. 이쁜 포장지로. 이게 명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썩었더라도 포장지는 이쁜 걸 써야 돼. 그게 정치를 위한 명분입니다. 근데 그전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전임자 죽이고 나도 권력 해먹을 거야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충원은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명분을 확보합니다. 내가 이의민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건 단순히 킹받네 권력 먹고 싶어가 아니다. 바로 이 나라 고려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다. 이 나라 고려를 위해 내가 일어났다 라고 이쁜 포장지를 만듭니다. 최충원은 자신이 권력을 잡는 명분을,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이걸 위해 글을 한 편 왕에게 올리는데 그게 바로 봉사십조예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봉사하기 위한 10가지 방안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땡땡 몇 조 시리즈는 앞에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맨 처음에 여러분 최치원의 시무 10조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 최치원의 시무 10조 언제? 그쵸, 신라가 혼란에 빠진 신라 하대 진성여왕에게 올린 글이었죠.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죠, 그죠? 그 다음에는 고려를 열었던 태조 왕건, 이 왕건이 후대 왕들에게 남기는 훈요 10조가 있었죠. 이건 고려 초기. 그 다음에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건 언제였죠? 그쵸. 성종 때 올린 글이었고 성종이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기반으로 해서 고려의 체제를 정비하죠.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리 제도를 정비하고 등등등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최충원. 이 최충원의 봉사 10조. 이건 이제 무신집권기 네 있었던 일이죠.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이제 약점을 해결했어요. 첫 번째 명분이 없었다. 이제 그 명분을 만들었죠. 그럼 최충원이 파악한 전임자 초기 무신 정권의 두 번째 약점. 네, 바로 이겁니다. 권력 기반이 너무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이 집권자가 권력을 안정적으로 독점하는 게 아니라 이 무신들의 회의기구인 중방을 통해 정치를 하다 보니 나머지 무신들의 협조랑 동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정한 구조였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권력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오직 나, 최충원, 나 한 명에게 권력을 안정적으로 집중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에게 권력을 안정적으로 집중시켜야지만 이 혼란이 극복될 것이다. 그러면 기존의 이런 불안정한 회의기구인 중방을 통해 정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부터는 중방이 아니라 나에게 권력을 안정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기구를 만들겠다. 그래서 최충원은 중방을 통해 정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제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구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교정도감이에요. 뭐라고요? 교정도감. 원래 이런 건 고려에 존재하지 않는 기구였어. 최충원이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교정도감. 이 교정도감은 최씨 정권만의 독자적인 통치기구고요. 이제부터는 이 교정도감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모두 처리하는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권력기구가 됩니다. 원래 고려의 정치체제에서 최고 권력기구는 뭐예요? 중서문화성이나 중추원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중서문화성이니 중추원이 할 일을 교정도감에서 다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교정도감의 그 최고 책임자 우리가 뭐라 부르냐? 교정별감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정별감은 당연히 누가 할까요? 그렇죠. 최충원을 포함해서 이제부터는 이거는 이 최씨가 이 최씨 가문에서 독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교정도감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데 여러분 어쨌건 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국정을 총괄하는 새로운 최고 권력 기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새로운 관청이 만들어진 거죠.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관청은 어디 설치해야 돼요? 그죠? 궁궐 안에 설치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도 관리들이 출근을 하니까. 최충원은 이 교정도감을 자기 집 앞마당에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앞마당에 교정도감을 설치한 거야. 이제 고려 관리들은 어디로 출근합니까? 왕궁이 아니라 최충원 내 집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정치적 권력을 자기한테 사유화, 독점화 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최충원이 자신에게 이렇게 권력을 독점을 하면 당연히 다른 무신들의 반응이 어떨까? 그저 킹반내가 나오죠. 야, 그 전까지 중방으로 다 같이 회의해가지고 우리도 나눠 먹는 게 있었는데 왜 이제 네가 교정도감으로 다 해먹어? 왜 네가 다 해먹어? 킹반내? 하고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걸 막으려면 뭐가 필요해? 그치, 그 반발에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충원은 자신을 이 권력을 독점하는 거에 대한 반발을 막기 위한 군사기구를 강화시킵니다. 바로 그 이전에 경대승이 만들었던 도방이 있었죠. 여기에 집중을 한 거야. 이 도방, 경대승이 만든 호위기구인 도방은 경대승이 이제 그 죽은 이후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이걸 최충원이 재활용한 거야. 그래서 이 도방을 전격적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싸움 좀 한다는 애들은 다 불러 모은 거야.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키웁니다. 이 도방은 최씨 정권만을 위한 고려라는 국가가 아닌 이 최씨 정권만을 위한 사병이고 호위군대예요. 다만 교정도감은 최충원이 처음 만든 거지만 이 도방은 알죠? 처음 만든 거 아닙니다. 경대승이 처음 만들었던 거예요. 자, 물론 이 최충원 때도 백성들의 그런 저항은 있었습니다. 특히 이때는 천민들의 저항이 있었어요. 그 천민의 저항, 대표적인 천민의 저항이 뭐냐? 바로 만적의 난입니다. 누구의 난? 만적의 난. 만적은 누구냐면은 최충원이 부리고 있는 개인 산업이었어요. 이 최충원의 산업인 만적이 난을 일으킨 겁니다. 당연히 어디에서? 최충원이 지금 어디 살아요? 그죠? 수도인 개경에 살고 있죠. 만적이 이 수도 개경에서 난을 일으킵니다. 그가 난을 일으킨 이유는 그쵸, 이 사람은 천민이잖아요. 당연히 요구하는 게 뭘까? 신분해방, 신분차별 극복이야. 근데 이 만적의 난이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하게 배우는 이유는 분명히 봐봐요.
경대승 때도 천민들의 난은 있었어요. 전주 관노비의 난. 근데 같은 천민들의 난인데 이 최충원의 산노비인 만적의 난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배우는 이유는 만적이 했던 말이 있어. 이 말 덕분에 만적은 우리 역사에서 불멸로 남을 거야.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왕과 후, 제후와 장군과 재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지배층이라고 하는 게 왜 저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지배층이냐?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될 수 있고 제후가 될 수 있고 장군이 될 수 있고 재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만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만적 누구의 산노비? 최충원의 산노비. 이제 개경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노비니까 당연히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벗어날 일도 많아. 뭐 대표적으로 나무 하려면 산에 가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개경에는 최충원뿐만 아니라 이 고려의 지배층들이 모여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노비들은 서로 알고 지낸단 말이죠. 산에 가면은 제 이현규 장군님 집 노비네. 죄송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집권자들 노비들끼리 맨날 서로 만나니까 알잖아요. 그날 하루 얘도 이 개경에 있는 집권자들의 노비들, 만적을 포함한 이 노비들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만적이 이 다른 노비들을 불러 모은 거야. 야, 잠깐 일로 와봐. 할 얘기가 있어. 야, 왜 우리가 노비 생활을 해야 돼? 응? 왜 우리가 이렇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채찍 아래서 신음해야 돼? 우리는 인간이 아니야. 알지? 우리는 집권자들이 돈을 주고 사고팔 수 있는, 돈으로 사고팔 수 있는 거래의 대상이야. 우리는 그들에게 말하는 짐승, 말하는 가축일 뿐이야.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차별을 당해야 돼? 야, 세상에 왕후장상의 지가 따로 있니? 우리도 충분히 지배층이 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선동을 한 거야. 특히 왕후장상의 지가 따로 있냐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울린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만적이 처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게 세계사에서 그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인 진나라, 그 진나라에서 이제 진시황이 죽고 나서 이 농민들 반란이 막 일어날 때 진승 오광의 난이 터집니다. 진승과 오광이라는 사람이 가혹한 법률, 법가조 통치에 저항해서 난을 일으키는데요. 이 사람들이 처음 했던 말이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네, 만적은 최소한 역사책을 읽어봤다는 거야. 그 역사책을 읽어보고 그 과거 중국 진나라 진승 오왕 했던 말을 읽고 기억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통 노비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참 똑똑한데 계획은 너무 허술해. 이 만적과 이 노비들이 세운 계획이 뭐냐? 여러분, 집권자들은 노비들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좀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기르는 귀여운 반려동물 있죠? 고양이나 강아지. 여러분은 그 반려동물을 보고 내가 살 때 이 반려동물이 내 목숨을 빼앗으면 어떡하지? 하고 경계하시나요? 아니죠. 그냥 여러분들에게는 귀여운 애완동물 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배자들은 이 노비들을 경계하지 않는단 말이야.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니까. 그래서 만적이 우리가 한날 한시에 각자 모시고 있는 주인의 목을 뺑공 잘라버리면 그날 순간적으로 모든 개경의 지배층이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럼 당연히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이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 좀 허무맹랑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한 명만 배신하면 끝이잖아.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함께 모의했던 노비 중에 하나가 나는 우리 주인님 잘해주시는데 나 배신하기 싫은데 이러고 이 모든 걸 다 주인에게 일러바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최충원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만적을 포함한 노비들은 모두 군사들에 의해 체포당하게 됩니다. 근데 참 죽을 때도 마음이 아파요. 이게 보통 우리가 사극에서 보시면 이런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어떻게 죽죠? 사약을 먹거나 목을 자르거나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만적과 노비들은 어떻게 죽었냐? 온몸이 포박당한 상태에서 다리에 무거운 돌을 묶어서 강에 빠뜨려 죽습니다. 너희는 이게 원래 그런 거야. 사약을 먹거나 목을 자르는 건 자유민에게 해당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나 그런 형벌을 쓰는 거지. 너희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니까 죽을 때도 사람으로 못 죽는다. 이래서 그렇게 죽인 거예요. 참 마음 아픈 얘기죠. 다만 이런 만적의 난, 우리가 왕후장상의 치가 따로 있냐? 신분해방운동, 신분차별 극복이라는 거. 특히 만적이 말했어요. 정중부 그 경대승 이래로, 이 무신정변이 일어난 이래로 천민 출신 집권자가 많이 나왔다. 우리라고 못할 게 뭐냐라고 이야기한 걸 통해서 이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적에 대한 사료는 영 선생님이 또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망이망소이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충원 이후에 권력을 잡은 건 최충원의 아들
우입니다. 이 최후는 아버지가 물려준 권력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가다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교정도감과 도방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이 최씨 정권만의 독자적인 권력 기구를 만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사권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사는 안녕하세요 그 인사가 아닌 거 알죠? 외교부 장관으로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 국방부 장관으로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 등등 이런 식으로 어느 사람들을 어디 배치할 것인가, 이게 인사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 인사라고 하는 건 왕의 권한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것마저 가져옵니다. 이 관리들의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듭니다. 이제 여기서 관리들의 인사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개관할 때 이야기했었죠. 이 무신정변 초기에 이 문벌귀족에 대한 증오심으로 이 문벌귀족들을 다 때려잡은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행정실무를 할 만한 관리들이 부족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위해 서방을 통해 어딜 등용했다? 그지? 지방에 있는 향리들을 행정실무를 위해 등용했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서방을 만든 게 최후예요. 서방. 이 서방은 정방이랑은 좀 달라. 그러니까 정방은 전체 관리의 인사권을 담당하는 기구고요. 서방은 행정실무를 위해서 그 행정실무를 갖춘 문신, 여기서 말하는 문신은 문벌귀족이 아닙니다. 지방 향리들을 등용하는 기구야. 이게 서방을 통해서 등용된 관리들을 어디에 배치하는가, 이게 정방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서방은 이 지방 향리들, 이 문신들 중에서 똘똘한 아이들을 행정실무를 위해서 중앙에 등용하는 기구고요. 이 서방에서 등용한 애들을 정방이 이제 구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배치하는 겁니다. 서방은 또 이런 등용된 관리들에게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자, 이런 최후 시기 때 정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민족이 쳐들어옵니다. 누가? 몽골족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무신들은 애초에 선택지가 없어. 싸우기 위한 무신들이 항복을 한다? 그거는 권력을 내려놓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어떻게 했죠? 정면 승부는 답이 없고 항복할 수도 없다. 그러면 몽골족이 따라오기 힘든 바다 건너 섬으로 가자 해서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이 몽골과 싸우기 위한 또 다른 군사기구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우리 최씨 정권의 상징인 삼별초예요. 여러분, 이 삼별초라고 하는 거 원래부터 하나의 부대로 만들어진 건 아니었어.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원래 고려에 야별초라고 하는 부대가 있었어요. 이 야별초는 약간 경찰 같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도적을 퇴치하기 위한 기구였는데, 이 도적들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 야별초 하나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야별초를 둘로 쪼갭니다. 좌별초와 우별초로 둘로 쪼개게 돼요. 그리고 이 몽골과의 전쟁이 터진 거야. 이 몽골과의 전쟁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이 몽골의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한 이 고려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들은 당연히 몽골의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몽골에 대해 잘하는 동시에 몽골에 대한 이 저항감, 증오심도 굉장히 높을 거 아니야. 이런 애들을 모아서 만든 부대가 신의군이에요. 그 이제 몽골의 포로로 잡힌 고려인들. 그거 애들만 대상으로 만든 부대야. 그래서 이 좌별초, 우별초와 몽골의 포로로 잡힌 고려인들을 가지고 만든 신의군, 이걸 합쳐서 만든 부대가 바로 삼별초다라는 거 참고만 해두세요. 아마 좌별초니 우별초니 신의군이니 나올 때 이거 삼별초 이야기구나 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 관리들의 인사권을 담당하는 정방, 행정실무를 갖춘 지방 향리, 문신들을 등용하는 서방, 그리고 몽골과 싸우기 위한 삼별초, 군사기구인 삼별초, 이거 모두 다 최후 때 처음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기구 구분을 해야 돼. 초기 무신정권이 무신들의 회의기구인 중방을 통해 정치를 했다면, 최충원은 독자적인 권력기구를 만들었다. 정치의 교정도감, 그리고 경대승이 만들었던 도방을 확대했다. 그리고 최후는 삼별초, 정방, 서방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권력기구를 만들었는가, 특히 최충원과 최후 구분하셔야 됩니다. 최충원은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도방을 확대했고요. 최후는 삼별초, 정방, 서방을 설치한 겁니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최한과 최희는 좀 이게 이 최충원, 최후만큼의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딱히 한 게 없고요. 특히 마지막에 최희는 1년 만에 가버렸죠. 이거는 암살당한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지금 최후 때부터 고려가 정권, 이 고려 무신 정권이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그죠? 몽골과 항쟁 중이잖아, 얘들아. 근데 이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고려 내부에서 항복하자는 논의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무신정권 입장에서는 항복할 수가 없잖아요. 권력을 내려놓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혼란기 때 이 최후가 결국에는 부하들에게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신정권은 동요와 몰락기가 오게 돼요. 근데 그래도 주의할 거는 최희가 죽었다 그래서 무신정권이 바로 무너지는 건 아니야. 그 밑에 있는 이 부하들이 어떻게든 이 무신정권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권력을 이어받아 뭐 김준, 임현, 임유무 이런 사람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그들이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몽골과의 강화를 결정한 최종 승권자가 바로 고려의 최고 왕이라는 거야. 여러분, 초기 무신정권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그리고 최씨 무신정권 최충원, 최후, 최양, 최희, 얘들이 고려의 왕인가요? 아닙니다. 무신정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얘들이 고려의 왕이 된 게 아니야.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그 뒤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이끌어간 애들이야. 하지만 형식적이지만 국가의 최고 대표는 누구예요? 그쵸, 바로 왕이란 말이죠. 그죠? 이 왕이 결국에는 몽골과 강화를 결정을 한 거야. 더 이상 권력을 잡을 명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신정권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다시 왕정이 돌아오게 되고 몽골과의 강화를 위해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이런 자료들 여러분들이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리고 이 문제 33번 프린트에서 저랑 공부한 내용들이 다 문제로 나오니까 이 문제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연표형 문제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망이망소이의 난, 제가 뭐 최후 정권에 대한 걸 물으면서 뭐 이 시기에 있었던 걸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뭐 망이망소이가 나왔어. 정답이죠. 망이망소이는 최씨 정권이 아니라 초기 무신정권 안에서도 언제 정중부 때 있었던 일이잖아.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34번 프린트를 통해서 대몽 항쟁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